자, 지금 설명드린 거에서는 가역반하고 비가역반의 정의를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수업 배울 것은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형. 평형이라고 배울 건데 그 평형을 들어가는 데 앞서서 가역반이 먼저 설명했고 비가역반이 먼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개념을 잠깐 설명을 해야 돼요. 자, 반응 속도라는 개념을 합니다. 반응 속도. 자,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반응이 빨리 일어나냐, 느리게 일어나냐. 이걸 이제 반응 속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직관적 예를 든다면 만약에 C6H12O6가 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것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됩니다. 이렇게 H2로 분해되는데 이것이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났을 때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세포 호흡이라고 표현해요. 세포 호흡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이 몸 바깥에서 일어났을 때는 이 반응을 포도당의 연소 반응이라고 표현해요. 포도당의 연소 반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속도가 빠를까? 반응 속도가. 반응식은 똑같아요. 둘 다 포당이 산소에 결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는 반응인데 몸 안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 과정과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포당 연소 반응을 비교한다면 이거의 반응 속도를 비교했을 때 누가 반응 속도가 빠를까? 연소 반응이 압도적으로 빠르겠죠. 그렇죠? 얘는 천천히 반응이 일어나는 반면에 얘는 아주 폭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뭔 뜻이냐면, 자,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뜻은 뭔 뜻이냐면 이 일정한 시간 동안에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반응이 일어난다면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일정. 반응이 일어날 때 이 반응물과 생성의 양은 증가해 감소해? 똑같. 감소하지. 반응이 일어나면 뭐 없어지잖아. 근데 반응이 일어나면 생성은 어떻게 될까? 농도가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빠르다,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반응물의 농도가 확 줄어드는 거고 생성의 농도가 확 증가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반응 속도라는 개념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농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반응물로 친다면 반응물의 농도가 줄어드는 것이고 생성물로 친다면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만큼 농도가 변하는 것이 반응 속도가 크다 또는 반응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세포호흡은 반응 속도가 느리니까 10초 동안에 포당이 10개가 없어지는데 세포가 달리 반응 속도가 빠른 포당 연소 반응에서는 10초 동안에 얘가 500개가 없어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농도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즉 반응의 농도가 급격히 줄어들거나 생물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표현해요.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시간이 좀 여유가 되면 이것도 좀 심화돼서 설명드릴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요 정도까지 설명드릴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반응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걸로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까라고 궁금했어요. 반응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라고 하는 것은 농도에 관련있어요. 농도에 관련있는데 이 반응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에 관계할까 생성물의 농도에 관계할까? 그러니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반응물의 농도를 높여줄까 생성물의 농도를 증가시켜줄까? 생성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이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켜야 되니까 생성물의 농도를 증가시켜야 돼요. 생성물? 반응물이죠. 내가 여기서 포당을 태울 거야. 그럼 불꽃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 불꽃을 크게 만들고 싶어. 반응도 빨리 하고 싶어. 그럼 포당을 많이 집어넣으면, 땔감을 많이 집어넣으면 불길이 더 커질 거야. 그렇죠? 땔감을 조금밖에 안 넣으면 반응도 느려질 것이고. 그렇죠? 왜 반응물의 농도가 관계되냐면 반응이 일어나는 거 보면 여기에 반응물이 있다 치자. 여기에 생성물이 있어요. 자, 생성물이 있는데 이 반응물이 생성을 받기 위해서 이 반응물이 빵하고 충돌해야 돼. 빵하고 충돌해야지 이게 생성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 단위 면적당 입자가 많을수록 입자들이 빵하고 충돌할 횟수가 어떻게 될까? 많아지겠지. 많아지니까 반응속도가 빨라진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마그네슘이 있어요. 마그네슘을 염산에 집어넣었어. 염산에 집어넣으면 이게 MgCl2가 되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이때 이 마그네슘 양을 똑같이 둔 상태에서 염산을 진한 염산을 집어넣는 거랑 묽은 염산을 집어넣는 거랑 어느 게 더 반응速 빠를까요? 이건 어느 게 더 빨라요? 진한 염산은 것이 반응速 빨라요. 그러니까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반응速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이 농도에 비해, 그러니까 반응물을 많이 넣어주면 많이 넣어줄수록 제품을 풍부하게 감당한다. 반응물의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반응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요거 명심해야 돼. 요거. 자, 반응 속도는 무엇에 비례한다? 반응물의 농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반응물을 많이 집어넣을수록 입자의 충돌 횟수가 많아지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걸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형. 자, 평형이라고 하는 걸 공부할 텐데, 이 평형이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적 평형이에요. 동적 평형. 그럼 내가 이걸 동적 평형이라고 한 걸 이렇게 언급한 것은 평형에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정적 평형과 동적 평형이 있어요. 그럼 정적 평형 할 때 정은 뭐냐? 정제라는 얘기예요. 동적 평형 할 때 동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뭔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 라는 뜻이고요. 평형이라는 말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적 평이라는 말은 뭔가 변화가 없어. 그냥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외관상 봤을 때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바로 동적 평 상태입니다. 아리송하죠? 다시 한번 봅시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 동적 평의 예를 들어볼게. 지금 내가 동적 평형을 이야기했는데 동적 평 되게 많아요. 뭐 용의 평형, 화학 평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여기서 화학 평을 먼저 이야기할 겁니다. 자, 만약에 가역반이 있다 치자. 그런 반응에 가역반이 있어요. 자, 가역반이 있고 여기에 반응물이 있고 그 다음에 생성물이 있습니다. 얘가 가역반응이니까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수도 있고 생성물이 반응물이 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 반응 속도가 있을 텐데 이 정반응 속도를 V1이라고 부르고 역반응 속도를 V2라고 봅시다. 이걸 V2라고 볼 거야. 그러면 이 V1이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 정반응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 하는 것은 무엇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될까? 반응. 그렇지. 반응의 농도에 따라 결정돼요. 아까 그랬잖아. 반응 속도는 반응의 농도에 비례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V1이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의 농도에 비례해요. 그러면 역반응 속도인 V2는 무엇에 관계해요? 생성물의 농도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정반응 속도인 V1은 반응물의 농도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역반응 속도인 V2는 생성물의 농도에 비례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보자. 가역반응에서 A, B, B라고 하는 반응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것이 C 플러스 D 이렇게 생성물이 만들어지죠. 스몰 A, B, C 는 개수야. 그냥 개수가 있는 거고 그냥 미지수로 A, B, C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역반응이 일어나요. 역반응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역반응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정반응 속도를 V1이라고 부르고요. 역반응 속도를 V2라고 부를 거야. 자, 처음 상태에서 처음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반이 있는데 처음에 내가 A와 B의 농도는 어마무시하게 높여줬어요. 그러니까 A를 딱 넣어줬단 말이야. 그 다음에 CD의 농도는 0을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AB가 반응해서 CD가 되는 가역 반응이 있는데 이 반응에서 AB만 넣어주고 CD는 안 넣어줬어요. 네, AB만 딱 넣어주고 CD는 안 넣어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정반응 속도의 V1은 AB의 농도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V1은 엄청나게 빠르겠지. 그렇죠? 왜? AB가 많으니까. CD는 있어 없어? 없으니까 V2는 0이 되겠지.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죠? V1 속도, 정반응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른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초기 단계에서는 V1이 압도적으로 빨라요. 그럼 이게 정반응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경과되죠. 자, 시간이 경과되면 A와 B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지?
다음에 C와 D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되겠지. 그러면 A, B의 농도가 감소하면 V1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느려지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V2는 어떻게 될까요? 좀 빨라지겠지. 그렇죠? 맞죠? 왜?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결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 정반응 속도 V1이 점점 느려지고 V2가 좀 빨라서 결국에는 이 V1과 V2가 어떻게 될까? 같아지게 되겠지. 그렇지? 맞죠? V1과 V2가 같아지게 되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게 되는데 이것도 열심히 막 이 반응물이 생성으로 막 바뀌고 있어. 막 바뀌고 있고 바뀌는 게 똑같으니까 A, B의 농도와 C, D의 농도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겠지.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열심히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러면 외관상 봤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실제는 뭐야?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열심히 일어나고 있지만 그 두 개의 속도 같아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런 상태를 바로 뭐라고 해요? 동적 평형이라고. 그러니까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은 거야.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하고 오늘 다 왜 이래? 나 습관스럽지 왜 팬이다? 반응물의 농도하고 생성물의 농도가 어떻다? 아니야. 같진 않아. 반응물이 많을 수 있고 생성물이 많을 수 있어요. 비슷하다. 아니요. 반응의 농도와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반응물이 많을 수 있고 생성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 그들들 다르죠. 반응물이 많을 수 있고 생성물이 많을 수 있는데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히 유지돼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외관상 반응이 팽을 다 이래. 한번이야. 아니 여기 습관스러워 잡히니 외관상 반응이 정지된 것처럼 정된 것처럼 이런 상태를 바로 뭐라고 표현해? 동적 평형이라고. 그러니까 동적 평형은 열심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볼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은 거야. 뭐 여기서 이제 누가 한 명을 내 이름을 호명한다면 누구 이름을 호명해야 될까? 석관이를 불러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자, 석관이가 있는데 석관이가 이제 돈도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 또 내가 보니까 석관이 되게 불쌍해. 돈도 없고 되게 불쌍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매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어. 그래서 석관이한테 10만 원 다 주지 않고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석관이한테 1,000원씩 줬어. 자, 1,000원 준단 말이야. 1,000원 주면 내 주머니에 수중에 있는 돈은 많아질까 적어질까? 적어지겠지. 적어지니까 내가 석환한테 주는 돈의 액수를 어떻게 할까? 줄이겠지. 처음에 첫날에는 1,000원 줬어. 그 다음에 얼마 줄까? 900원 주겠지? 이렇게 막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계속 줘요. 그러면 석환이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은 늘어나고 난 줄어든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나도 선생님한테 그냥 있을 수 없지. 나도 선생님한테 돈 줘야지 하면서 나한테 100원, 200원 주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석환이한테 400원 주고 있고 석환이 나한테 400원 주는 거야. 매일 만나서. 열심히 돈을 주고 받고 있어. 근데 열심히 매일 만나고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지만 각자 주머니 속에 돈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 이게 바로 동적 평형이야. 그러면 우리가 10만 원으로 시작했으니까 주고받을 때 내 주머니 속에 5만 원, 얘 주머니 속에 5만 원이니까 그건 아니에요. 인간성에 따라 다른 거지. 그렇죠? 내 주머니 속에 2만 원, 얘는 8만 원 가지고 있어. 지금 상태에서 400원씩 주고받을 수 있겠지. 그렇죠? 인간성에 따라 다른 거죠. 내 주머니 속에 만 원, 얘가 9만 원 가지고 있어 400원 주고받을 수 있는 거고. 그건 인간성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반응이 맞냐 생성이 맞냐는 여러분씩 문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나중에 화2 할 때 배우시면 되고 지금은 반응의 농도와 생성 농도가 일정히 유대된 상태. 이걸 바로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동적 평형이 되려면 반드시 정반과 역반이 진행돼야 되니까
이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했던 비가역 반응에서는 동적 평형이 형성될 수 없고 반드시 가역 반응에서만 동적 평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주 이해됩니까? 자, 그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리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는데 10만 갖고 시작했을 때 석환이하고 나하고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근데 석환이 주머니 속에 있는 돈과 내 주머니 돈의 액수는 다르다. 같지 않다. 같은 뭐가 같다? 돈에 주고받는 액수가 같다. 그쵸? 자, 여기 그래프 잘 봐봐. 여기 Y축이 농도야. 여기 시간이고, 그리고 여기가 반응구야. 처음에 반응구 이만큼 있었어. 생성은 없었어. 시간이 지나니까 반응구의 농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면 다시 속도를 봅시다. 속도 먼저. 자, 정반 속도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속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역반응 속도는 증가하죠. 증가하다 어느 정도 순간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이렇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게 되는데 이 구간에서 정반응 속도인 V1과 역반응 속도인 V2가 어때? 같이. 그치? 이 상태를 바로 보는 거예요. 평형 상태. 동적 평형 상태. 속도 같은 거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근데 만약에 이거를 농도로 그려볼까? 이게 농도야. 농도면 반응물의 농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의 농도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하고 생성물의 농도가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뭘까? 이 농도가 변하지 않는 이 구간이 바로 평형 상태예요. 이게 바로 동적 평형. 그러면 얘가 농도가 더군요. 진짜 말씀하시지. 냉방. 냉방? 그렇군요. 말씀하시지. 쟤는 저봐, 저 파카 입고 있어 지금. 춥다고. 이 좁은 교실에서도 이거 기호차가 많이 나는 거야? 너 추워? 아니요. 너 쉽게 만지지 말고. 너 지금 뭐 한 거야? 냉방 돌렸어? 어느 죽어요? 나한테 지 말고 있어 저. 그냥 더. 몇 도예요? 23도. 만지마. 자,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거야. 그렇죠? 속도는 같아. 그렇지만 농도는 뭐야? 같다는 보장이 없어. 반응물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생성물이 많을 수도 있고 반응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그때 달라. 그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정반응 속도 같고 역반응 속도 같아서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다. 이게 바로 뭐야? 다각 평형, 동적 평형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여기가 시간이고요. 여기가 농도입니다. 농도인데, 자, 반응물의 농도, 생성물의 농도, 여기에 반응물의 농도고, 여기 생성물의 농도. 그러면 이 구간도 평형 상태를 볼 수 있나요? 이거 평형 상태인가요? 아니죠. 왜? 기울기가 달라. 아니요. 농도 일정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얘는 평형 상태 아니에요.
석관이 왜 그렇지? 이건 반응물이에요. 생성물이고요. 왜 얘는 평형이 될 수 없을까? 평이라 볼 수 없을까? 용도가 0이 있잖아요. 이거 뭘 뜻하는 거예요?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맞아요. 이거는 화학 평형이 아니라 얘는 반응물이 다 없어졌잖아. 반응물이 여기서 뭔가 0이 됐잖아. 그렇지? 이건 뭐야? 평형이 아니라 이거는 반응이 종결된 거야. 반응이 끝나버린 거야. 그렇지? 얘네는 비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비가역 반응이라서 반응이 끝나버린 거지 평형 상태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형 상태로 봤는데 반드시 가역 반응에서만 가능해요. 비가역 반응에서는 평형이 존재할 수 없어요.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야. 생성물하고 반응물이. 근데 얘는 반응물이 아예 없어졌으니까 얘는 비가역 반응으로서 반응이 종결된 거지 평형 상태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오, 석관이 좀 치네. 오, 이 석관이 그렇게 무시하지 마. 석관이 똑똑해. 쟤 석관이 머리 얼마 좋은지 모르지? 얘 석관이 저기 자기 몸무게하고 아주 똑같아요. 대단하잖아요. 예. 이거? 그건 안 좋은 뜻인가요? 예, 그럼 석관이는 자신의 IQ가 시력하고 똑같아요. 됐지? 얼굴 굳어져. 칭찬인데? 아닌가? 그건 안 좋은가? 그럼 키하고 똑같다고 해야 되나? 키는 좋아. 네. IQ가 키가 똑같아요. 키가 얼마야? 156. 오, IQ가 156이야. 오, 천재인데? 자, 이거 이해됐죠? 이게 바로 평형입니다. 자, 그럼 평형을 이해했으면 우리가 한번 책 한번 보자. 자, 책 한번 봅시다. 책. 110페이지 한번 보자. 자, 110페이지 보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가역반응이 있어요. 가역반응이 있고, 가역반응 대표 이해 한번 볼까? 염화 코발트 종이의 가역반응이 있어요. 자, COCl2가 염화 코발트 종인데 이게 푸른 색깔이야. 얘가 물을 만나게 되면 물을 품게 되면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걸 또 다시 가열하게 되면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다시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고. 이거 뭐야? 가역반응이야. 그 다음에 물의 상태 변화도 역시 가역반응이죠. H2O 리퀴드가 가스로 바뀔 수 있어. 증발, 응축되니까 역시 가역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가역반응 세 번째 한번 보자. 광합성 갖고 CO2와 H2가 만나서 글루코스하고 산소가 만들어지는 광합성과 또 거꾸로 진행되는 세포도 역시 가역반응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자. 자, 그 다음 페이지 석회동과 종류석에서 CaCO3 탄산칼슘이 CO2와 만나가지고 석회동굴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녹아서 탄산칼슘과 CO2가 빠져나가는 반응. 이것도 역시 가역 반응을 볼 수 있고요. 탄산칼슘의 분해와 생성 역시 가역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비가역 반응인데, 자, 비가역 반응 한번 보자.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가역 반응인데 비가역 반응도 있어요. 근데 비가역 반응 얘는 기체 발생 반응, 앙금 생성 반응, 그다음에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연소 반응. 이것이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인데, 요게 더 중요해요. 요게 비가역 반응 예가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요 네 가지 반응이 바로 비가역 반응이야. 그러니까 연소 반응, 뭐가 불에 타는 연소 반응, 중화 반응, 그다음에 앙금 생성 반응, 그다음에 기체 발생 반응인데, 이런 비가역 반응의 특징으로서는 양쪽의 반응의 차이가 매우 커요. 그래서 정반과 역반응의 활성화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쪽 방향을 일어나요. 이거 좀 쉬운 말로 번역한다면 생성물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이 안정한 물질을 만든 다음에 이것이 불안정한 물질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라든가 물이라든가 앙금처럼 매우 안정한 물질을 만들었을 때는 이것이 불안정한 물질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바로 비가역 반응이야. 지금 무엇을 기억하자? 비가역 반응의 대표 예인 연소 반응, 중화 반응, 앙금 생성 반응, 기체 발생 반응.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게 비가역 반응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잘 출제된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다음 중 비가역 반응인 것을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거기서 친절하게 연소 반응 이런 식으로 한글로 써주지 않아요. 그냥 화학 반응식을 써줍니다. 그래서 그 화학 반응식을 보고서 이것이 가역 반응, 이것이 연소 반응인지 아니면 중화 반응인지를 금방 캐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중에서 좀 깨림칙한 것이 바로 뭐냐면 중화 반응하고 앙금 생성 반응이 좀 깨림칙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중화 반응이 뭔지 한번 다시 한번 좀 추가로 설명하시고. 펜이 왜 이래요, 오늘? 펜들이 다 이것도 그러네.
자, 중화 반응. 자,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펜이 보면 진짜 많아요. 석탄소. 석관이 주지 마. 석관이 학교에서는 그래도 공부 잘하는 친구도 통합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그렇지.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성이 되는 반응을 바로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야. 자, 그러면 도대체 산은 뭐고 염기가 뭔지 보자. 자, 산과 염기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언급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간단하게 보자.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거, 산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H라고 표현하는데 이 산을 우리가 맛을 보게 되면 맛이 어떤 맛이 날까? 써요. 신맛이 철이. 신맛이 나요. 신맛. 오. 그래, 가 테이스트, 뉴 테이스트인가? 아무튼 신맛이 납니다. 신맛이. 근데 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이온화되어서 물속에서 이온화되어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는 것을 바로 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HCl이라든가 HNO3 또는 H2SO4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탄이야. 얘네를 물속에 집어넣게 되면 얘가 물속에서 이온화돼요. 양이온과 음이온을 이온화되어서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얘는 H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 얘는 H 플러스하고 H 플러스 두 개 내놓고 SO4 2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되어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놓는 놈들을 전부 다 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염산, 질산, 황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가 전부 다 똑같이 신맛을 나타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맛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맛일까? 양의 맛이야, 음료의 맛이야. 그렇지, 양. H 플러스의 맛이 신맛이 나타나요. 얘도 신맛, 얘도 신맛, 얘도 신맛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산이야. 그 다음에 염기가 있는데 염기는 이제 베이스가 편인데 염기는 맛을 보게 되면 쓴맛이 나타나요. 쓴맛이 나타나고 얘는 물 속에 들어가서 이온화되죠? 이온화되어서 OH 마이너스 이온을 내놓은 것을 바로 염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Na, OH, K, OH, Mg, OH2 이런 것들이 바로 염기예요. 그래서 얘는 OH 마이너스가 수산화 이온이니까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온화되고 얘가 이온화되면 K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얘가 이온화되면 Mg 2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두 개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이온화되고 그 결과 OH 마이너스 이온을 이렇게 내놓은 것을 바로 염기라고 해요. 그러면 염기의 맛을 보게 되면 쓴맛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쓴맛은 누구의 맛이야? 수산화 이온, OH 마이너스 이온이 바로 염기의 맛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과 염기를 배웠으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돼. 우리는 화학을 배운 친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화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화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타나야 돼요. 한번 볼까요? 윤,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야?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야? 우리는 화학을 배운 사람들이잖아. 달라야 돼요. 윤,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야? 아, 화학이 아직 이 마음속에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화학이 마음속에 완벽히 들어오고 화학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완벽히 자리 잡게 되면 달라요. 남들이 봤을 때 뭔가 다름을 느낄 수 있어요. 석관이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야? 염기토끼. 그렇지. 산토끼의 반대말. 염기토끼. 죽은 독. 죽은 토끼 되는 거죠. 산토끼 반대 죽은 토끼 되는 거. 또 오. 만약에 경제를 공부한 사람한테 야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판토끼라고 하죠. 네. 이 승규 이해 못했고요. 왜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왜요? 너 이해 못했어? 산토끼, 판토끼. 셀 앤 아이. 아. 이해됐지? 아무튼 우리는 화학을 배웠으니까 우리는 경제가 아니라 화학을 배웠으니까 산토끼 반대말은 뭐다? 염토끼다. 자 그래서 승주 학교에 써먹을 생각하지 말고 자
중화 반응인데 이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 한번 여기다 다시 예를 들어볼게. 네. 자, 산과 염기 한번 반응해보자. 만약에 여기 있는 HNO3하고 여기는 KOH가 반응했다 치자. 표를 쓰게 되면 HNO3, HNO3하고 KOH가 반응했다라고 한다면 딱 보는 순간에 어머 얘는 산이잖아, 얘는 염기잖아, 그럼 알 수 있죠. 그럼 얘네가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얘는 H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 정도 존재할 거고 얘는 K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정도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반응하겠지. 그럼 뭐가 만들어질까? 승주 집중 안 할래? 뭐가 만들어져? 놓쳤죠? 산토끼. 석환 뭐가 만들어져? 아, 너 놓쳤지? H2O. 물이 만들어지겠죠. 물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구경꾼 요인이 만나서 KNO3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산과 염기 속에 있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반응에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 이런 반응 뭐라 불러? 중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꼭 중화 반응이라고 해서 문제에 꼭 얘가 나온다는 보장 없어요. 산과 염기의 종류를 바꿔서 이렇게 식을 써줄 수 있고 이 식을 보고서 아 이것이 바로 중화 반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뭐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고 이건 앙금 생성 반응을 넘어갈 텐데, 자, 앙금의 종류 한번 보자. 앙금의 종류 AG, CL, AG, I, PB, I2, BA, SO4, 카쿠스. BA, CO3, CA, SO4, CA, CO3 이게 바로 앙금이야. 그래서 그 이온들이 서로 결합된 것을 조합해 봤을 때 이러한 구조물이 만들어진다. 이런 물이 만들어진다. 이런 물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앙금 생성 반응으로 인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했었죠? 이거 승기 기억나니? 아기 염소가 아기 이빨 내놓고 웃고 있어요. 아. P2하고 웃고 있어요. 승주 그거 봤어? 석환이 봤고, 승주 무슨 때 갔어? 석환이 갔고, 이렇게 기억시켰죠. 별 도움은 안 되지만 안 그래도 이렇게 기억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책 페이지 111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자. 동접형 상태. 자, 이건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같이 보자. 자, 동접형 상태 뭔가? 가역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해요. 화평 상태는 닫힌 계속만 이루어지며 이건 몰라 상관없고 맨 끝에 있을 줄. 평형 상태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어떻게 된다? 함께 존재한다. 그렇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 한번 보자. 평형 상태에서는 반응 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응 속도와 정반응과 역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반응과 생성물이 함께 존재한다. 이때 반응이 정지된 상태 아니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으므로 동적 평형 상태에 유지된다. 이 문장의 뜻 이해하죠? 그렇죠? 열심히 석환이하고 나하고 같은 돈의 X만큼 열심히 주고받는 거야. 그렇지만 각자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의 X는 변함이 없다. 열심히 주고받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라 부른다. 자, 그 다음 상평형 한번 봅시다. 상평형. 자, 상평에서 먼저 뭘 먼저 볼 거냐면 페이지 113페이지 먼저 봅니다. 113페이지에 시야 확장에서 상평 그래프라는 상평형. 이것도 여기 이거 대로만 설명하게 되면 너무 좀 어려우니까 여기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앙교 개념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이제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증기 압력인데, 자, 증기가 뭐야? 증기가 뭐야? 그 수증기. 스팀. 영어 남들은 영어 잘 알겠다. 영어 100점이에요? 89. 자, 증기가 뭐냐면 증발된 기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증발된 기체를 증기라고 하고요.
그 증발된 기체의 나타내는 압력을 바로 증기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증발된 기체는 기체잖아. 증발된 기체도 하나의 기체입니다. 근데 이 증발된 기체는 이 기체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 기체 입자가 나타내는 압력은 어떻다? 다 똑같다.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 안에 어떤 기체가 있으면 이 기체가 A라는 기체건 B라는 기체 공간에 얘가 벽면을 때리는 힘 자체가 어때요?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기체는. 그래서 이 증기 압력은 증발 기체 압력이고 이 증발된 기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증발된 기체의 입자 수에 비례하는 거죠. 증기의 몰수에 비례. 몰수에. 그러니까 증발된 기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증기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겠습니다만 얘는 액체가 뭘 바뀌는 거야? 기체로 바뀌는 것을 뜻하는 거야. 뜻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종류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액체 종류에 따라서 어떤 일정 온도일 때 증발을 잘하는 기체도 있을 것이고 증발을 못하는 기체도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A라는 기체가 있을 때 A라는 기체가 있을 때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 기체가 나타내는 증기 압력을 표현한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증기 압력 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발이 어떻게 될까? 또 잘한단 말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보자. 여기 그릇이 있고요. 여기 열을 가해요. 그럼 여기 있는 기체들이 어떻게 될까? 올라간단 말이야. 여기 액체가 올라가는데 이 액체가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원래 있던 대기압이 야 올라오지 마. 우리인데 니까지 올라오려고 그래? 올라오지 마. 그래서 눌러요. 대기압의 힘으로 누르고 있단 말이야. 대기압이. 그래서 그 힘을 극복할 수 있는 입자가 표면에서 뿅뿅뿅 하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내가 열을 많이 가해줄수록 이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입자 수가 점점 많아지겠지. 그렇죠? 증발된 기체 입자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 증발된 기체 입자수가 많아지는 것을 단말로 어떻게 표현해? 증기 압력이 높아진다고 표현해요. 참고로 다 아시겠습니다만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온도가 높게 되면 액체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높아진단 말이야.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니까 증발 현상이 좀 더 활발히 일어날 것이고요. 증발 현상이 좀 더 활발히 일어나게 되니까 증기의 몰수는 더 증가하겠지. 증기의 몰수가 증가하는 걸 다른 걸로 어떻게 표현해? 증기 압력이 높아진다고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기 압력이 높아진단 말이야. 이렇게 높아지죠.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기 압력이 높아지는데 증기 압력이 높아진다는 게 뭐야? 증기의 몰수가 많아진다는 거야. 맞죠? 증기 몰수가 많아지는데 이렇게 온도 변화에 따라서 증기 압력이 어떻게 변하냐는 것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이런 증기 압력을 갖고 있다 치자. 이게 다 이게 물이 이런 증기압력을 갖고 있다 치자. 그러면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 증기압력이 조금 달라요. 만약에 에탄올을 부린다고 한다면 에탄올은 증기압력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 에탄올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 여기 에틸렌 글리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세 가지 액체가 있는데 온도가 동일하다 봤을 때 누가 증기압력이 제일 높아? 온도를 똑같은 온도라 가정했을 때 온도가 동일하다 가정했을 때 누가 증기압력이 제일 높지? 에탄올 가장 높지. 그래서 증기 압력을 비교하면 에탄올하고 그다음에 물하고 그다음에 에틸렌 글리콜을 비교하면 증기압력은 에탄올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그러면 에탄올이 증기압력이 제일 높다는 이야기는 증발 제일 잘한다, 증발 제일 잘 못한다. 증발 제일 잘한다, 제일 못한다. 복잡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제가 시킨 대로 따라오십시오. 저 좀 이해가 됩니다. 승주. 예?
약간의 집중만 하면 돼요. 누가 제일 증발 잘한다? 승조 누가 증발 제일 잘하는 거야? 에탄올. 에탄올이 제일 증발을 잘하는 거죠. 그렇죠? 증기압력이 높다는 얘기는 증발된 기체의 몰수가 제일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증발 제일 잘하는 거지. 그러면 분자의 인력을 한번 비교해볼까? 분자의 인력을 비교하면 누가 제일 분자의 인력이 클까? 윤, 누가 분자의 인력이 가장 클까? 에탄올 아니면 에틸렌 글리콜? 그렇죠. 에틸렌 글리콜이 분자의 인력이 가장 큰 거야. 그래서 각 액체마다 분자의 인력의 차이에 의해서 증발되는 정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동일한 물질이라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렇죠? 증발력이.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그릴 텐데 그릇이 있고요. 그릇이 있고 여기 액체가 이렇게 있다 치자. 여기 액체 표면에 액체 분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분자가 있고요. 내가 열을 가해줘. 그러면 여기 표면의 놈 중에서 이 누르는 대기압의 힘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놈이 있다면 그러면 점프를 위로만 했어. 그럼 얘는 증발에 성공한 거야. 그쵸? 이 표면은 나도 에너지가 충분할 것 같아. 점프했는데 그 힘이 부족하면 얘는 점프를 못해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에너지가 충분하다면 점프해서 증발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이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점프해서 올라온 놈들이 점점 많아지게 돼요. 선생님 근데 왜 속에서 못 올라가요? 이 대기압이 얘를 누르고 있으니까 이 표면의 놈들 중에서 충분하게 에너지를 확보한 놈들만 선택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열을 가해줄수록 이것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올라갈 수 있는 입자수가 어떻게 될까? 점점 많아진다. 이렇게. 그리고 증기압력이 점점 높아진 거겠지. 증기압력이 점점 높아진 거야.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근데 이 누르는 대기압이 1기압이야. 1기압인데 요 여러 가지 요 액체 중에서 선택받은 몇 놈만 올라가는 거야. 충분히 에너지 가진 놈들이 올라가는데 점점 올라가는 입자수가 점점 많아져요. 증기압이 높아지는데 결국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누르는 대기압이 1기압인데 이 올라가는 증기 있죠? 이 증기가 위로 이렇게 떠받치는 압력도 똑같이 1기압이 되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어요. 증기압력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대기압이 1기압으로 누르고 있는데 증기압력이 1기압 힘으로 버티게 되니까 이 액체 표면을 누르는 힘이 상쇄돼요.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 여기서 개나 소나 석환이나 승주나 윤이나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 현상을 우리 바로 뭐라고 불러? 속에서 막 빛을 막 증발. 속이. 이 속에서 막 액체가 바로 달리고 빛으로 올라가요.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 이건 뭐라고 불러? 상태. 표면에서 기호가 일어나는 현상을 바로 증발. 증발이라고 부른다면 전체에서 기호가 일어나는 현상을 바로 전체 증발. 진짜 주고 싶나? 이건 뭐라고 그래? 전체에서 기호가 일어났을 때 뭐라고? 석출. 너 석출의 석환이겠죠? 네. 뭐라고 불러? 승주. 응축. 승화. 그걸 끓음이라고 그러죠? 이건 끓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에서만 기호가 일어나지만 끓음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전체에서 기호가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끓으면서 왜 일어날 수 있냐면 이 증기압력이 높아져서 누르는 대기압을 상쇄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액체 표면을 누르는 힘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개나 소나 석환이나 다 올라올 수 있는 거지. 이런 현상을 바로 끓음이라고 불러. 그럼 끓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기압력이 높아져서 얼마만큼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대기압만큼 증기압이 높아졌을 때 끓음 현상을 발생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끓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기압력이 높아져서 이 증기압력이 대기압만큼 1기압만큼 높아졌을 때 그때의 온도를 바로 뭐라 불러?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증기압력을 대기압만큼 올려줄 때 온도가 바로 끓는 점이에요. 그러면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였다. 물은 100도씨를 가르게 되면 증기압력이 몇 겹이 되는 거야? 1기압이 되는 거야. 1기압. 근데 에탄올은 훨씬 증기압력이 잘 높아져. 쉽게 높아지게 되니까
굳이 100도씨까지 올리지 않고 78도씨까지만 올려도 증기 압력이 대기압과 같은 일기압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오, 그럼 에이트는 그럼 어떻게 될까? 더 100도씨가 어떨까? 분점이 더 높아지게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럼 이걸 갖고 이제 뭘 설명할 수 있냐면 높은 상국대에 올라갔을 때는 끓점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맞아요. 낮아지겠지. 더 쉽게 끓는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높은 상국대에 올라가게 되면 대기압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진단 말이야. 높은 상태에 올라가게 되면 대기압이 0.7기압으로 낮아지는 거야. 그럼 끓기 위해선 증기압력을 0.7기압까지만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100도씨까지 올리지 않고 더 낮은 온도에서도 물이 끓을 수가 있게 되겠지. 맞죠? 또 압력밥솥처럼 위에 뚜껑을 밀봉해서 여기 누르는 대기압을 높여주게 되면 1기압보다 높은 1.2기압 정도 된다면 증기압력도 역시 1.2기압이 돼야지 끓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압력밥솥에서는 물의 끓는 온도가 100도씩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높아지는 거야. 그렇죠? 맞죠? 이게 바로 증기압력 법칙이에요. 그래서 중학교의 개념과 연결됐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물이 쉽게 끓어요. 압력밥솥에서는 밥이 더 잘 익어요. 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 높았을 때는 끓음이 높아지게 돼요. 그 이유를 설명한 거야. 원리 설명한 거야.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면 물이 쉽게 끓어요. 막 이렇게만 그냥 원리만 개념만 설명한단 말이야. 현상만 설명해.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원리가 필요한데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해 줬잖아. 그러니까 이해하셔야겠죠? 승주 맞나 얘가? 맞지? 오케이? 네, 오늘 아주 석환이가 아주 수업태가 좋은데 내가 지금까지 몇 달 수업하면서 석환이가 이렇게 멀쩡한 정치로 수업하는 걸 처음 봤어요. 왜요? 유튜브에 올라간다. 오케이.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요게 이제 증기압력 곡선이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페이지 113페이지 보면 상평 그래프가 여기 있어요. 상평 그래프. 그래서 상평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보자. 요거 좀 지울게요. 요거 지울게. 석환아. 네. 이따 쉬는 시간에 네. 교실 돌아다니면서 네. 잉크 있잖아, 잉크. 그러니까 저 네. 선생님들 수업하는데 부스부스 들어가지 말고 빈 교실에서 잉크 있으면 잉크 좀 다 갖고 올래요? 저 보러 해야 되는데요. 네? 게임에. 게임해야 돼? 바쁘겠구나. 네. 주고 싶어요? 아니요. 알았어요. 내가 갔다 올게요. 네. 제가 잠시. 펜 쪽도 갖고 와야 되니까 내가 갖고 와야 되니까. 이거 오늘 펜이 이렇게 안 나오지? 캄보디아 갔다. 와. 잉크 충분히 있는데. 잘 나오는데요. 자, 승준 읽어봐. 상평형과 그래프. 요즘에는 뭐 시부형 보니까 그래프 목걸이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프 목걸이가 여기 있는데 그게 목걸이 하나 6천만 원이 들었어. 그래프 목걸이? 그런 목걸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요즘에 뭐 네이버에 광고가 떠요. 그래프 목걸이. 자, 상평 그래프에서 이거 한번 분석해보자. 여기 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상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표현하는 이제 페이스가 되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는 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상태, 물질의 상태. 그러니까 물질의 상태는 우리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단 말이야. 물질 상태를 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상평형 그래프라고 있어요. 평형. 그럼 이 평형이라고 하는 거.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공존하는 상태. 그 상태 변화할 때. 그래서 같이 공존하는 거야. 그래서 물질의 상태가 공존하는 걸 표현한 그래프를 바로 상평 그래프라고 해요. 그러면 물질의 상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두 가지예요. 물질의 상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게 액체냐 고체냐 기체냐 결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온도가 있고요. 승주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 압력. 그렇지, 압력이야. 압력. 그러니까 봐봐.
일기압 상태에서는 일기압 상태에서는 90도씨가 액체 상태로 존재했었는데 0.7기압 상태에서는 90도씨가 기체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온도를 할지라도 압력에 따라서 물질의 상태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물질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상평 그래프라고 불러요. 이 상평 그래프의 모양, 그러니까 패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먼저 상평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 명칭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자. 자, 여기 x축이 온도입니다. 온도고 여기 압력이고 물질 상태니까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가 있겠지. 그 세 가지를 경계짓는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선이 있어요. 여기 면이 몇 가지가 있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지, 그렇지? 세 가지가 있고 이게 물질 상태를 뜻하는 거야. 여기가 고체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액체가 되는 거고 여기가 기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물질 상태 세 가지를 구분됩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인데 여기는 요 그래프 있죠. 액체와 기체 경계 선이 되는 요 그래프. 요 그래프가 바로 뭐냐면 요게 우리가 아까 배웠던 증기 압력 곡선이에요. 봐봐요. 이거잖아요. 이거예요. 그렇죠? 증기 압력 곡선이야. 그 다음에 고체와 액체 경계에서 나타내는 것을 융해 곡선이라고 해요. 융해 곡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고체와 기체 경계 선 있죠? 이걸 승화 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두 세 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물질 상태는 세 가지,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수학적인 개념인데, 승적으로 수학적인 개념인데 답을 쓸 수 있겠네. 한번 물어볼게요. 긴장하지 말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지? 점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선이 있으면 여기 수없이 많은 점들이 있을 거야. 그럼 여기 증기압력 곡선을 구성하는 점은 무슨 점입니까? 이 증기 압력 곡선 구성하는 점은 무슨 점일까? 그냥 점일까? 여기까지 다 이해했으면 답변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이 완벽하게 승부권으로 되지 않았네요. 이 융해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은 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융해 곡선을 구성하는 점을 우리는 무슨 점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끓는 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점이잖아요. 근데 요게 요 점들이 바로 끓는 점이에요. 끓는 점이 되는 거고요. 끓는 점이 되는 거고 요 끓는 점에서는 두 가지 상태가 같이 공존해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겠지. 그렇죠? 근데 요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지만 압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어떨 때는 100도씨가 끓는 점이 되기도 하다가 압력에 받게 되면 뭐 50도, 40도가 끓는 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변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융해 곡선은 고체와 액체의 경계 선인데 역시 이것도 수없이 많은 점들이 집합체일 거야. 그러면 서판스 이 융해 곡선은 어떤 점으로 되어 있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죠. 승주 무슨 점일까? 융의 목소리요? 융합선은 무슨 점으로 되어 있을까? 제가 융해가 녹는 점. 녹는 점. 녹점으로 되어 있고, 그럼 이 녹는 점은 물질의 두 가지 상태가 평형으로 존재하겠지. 어떤 상태, 어떤 상태? 그렇죠. 고체와 액체가 같이 공존하는 평형 상태예요. 그 다음에 여기 승화곡선은 승화점입니다. 승화점이고요. 이 승화점들의 집합이 바로 승화곡선이고 승화점에서는 고체와 기체가 공존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처음 배운 개념이 든다는 겁니다. 요점. 세 개의 선이 모여있는 요점. 요 점을 삼중점이라고 합니다.
삼중점이라고 그러고 삼중점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가 같이 공존하는 포인트야. 그렇죠? 근데 그 삼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압력, 특정한 온도에서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때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가 공존해요.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점이 바로 삼중점이 되겠지.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네. 특정 온도, 특정 압력에서만 딱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와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우리가 끓는 점이 있을 때 우리가 뭘 끓고 있으면 야 이게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구나 막 이렇게 보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영도실 때요 액체와 고체가 같이 공존하네, 표현이네, 와 신기하다 막 이렇게 느끼지 못하잖아.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험 뭐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표 그래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상표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상태 결정짓는 요인이 두 가지야. 하나는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물질의 상태가 결정되는데 이 선분 자체가 바로 상태 변화점이고 이 상태 변화점이 바로 평형점이에요. 물질의 두 가지 상태가 같이 공존하는 평점이란 말이야. 이걸 표현하는 그래프를 바로 상표 그래프라고 해요. 그래서 물질의 평형점이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를 보여줄 그래프를 상평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 상평 그래프는 크게 패턴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패턴이 있냐면 물과 그 이외의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물의 상평 그래프. 이건 이제 일반적인 물을 제외한 일반적인 상평 그래프 이런 게 있다고 생겼는데 물의 상평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압력이고 여기가 온도예요. 그다음에 상평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증기압력 곡선이고요. 요게 융의 곡선이고 요게 승하 곡선이에요. 먼저 생긴 모양을 봤을 때 우윤 생긴 모양을 봤을 때 일반적인 상평 그래프와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융의 곡선이 얘는 플러스 기울기인데 쟤는 뭐야? 마이너스 기울기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이 물은 증기압력 곡선이 아니죠. 융의 곡선이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기울기를 이게 첫 번째 특징이야. 자, 두 번째 특징은 이 상평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산중점이 있죠. 요 산중점의 압력이 얼마냐면 0.005 기압이야. 0.005 기압이라는 게 뭐야? 그거 진공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물의 산중점을 만나려면 거의 진공 상태에서 특정 온도에서 산중점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진공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압력이 0.005 기압이라는 얘기는 1기압은 산중점의 압력 밑에 있다는 얘기야, 위에 있다는 얘기야. 승주, 1기압은, 대기압은 산중점의 압력 밑에 있어, 위에 있어? 집중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승주 지금. 밑에. 서반이 대기압이 몇 기압이야? 1.7. 아이씨, 너 뭐 3분 어떻게 사냐? 대기압이 1기압이잖아. 아, 그렇지. 1기압이면 이게 0.005 기압이면 1기압은 어디 있어? 아 위에. 위에 있죠? 여기 1기압 여기. 1기압. A. 이게 대기압이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지가 대기압 1기압인데 1기압 상태에서 이 물은 고체, 액체, 기체를 다 만날 수 있어요. 뭔 뜻이냐면 1기압 상태에서 온도를 변화시키게 되면 고체, 액체, 기체를 다 만날 수 있겠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온도 변화 주게 되면 고체, 액체, 기체를 만날 수 있겠지. 그래서 1기압 상태에서 쭉 온도를 높이게 되면 요 점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쭉 온도를 높이게 되면 요 점을 만나게 되겠지. 그래서 내려봤을 때 이 온도가 액체와 기체의 요 경계 점이 되는 요 온도가 몇 도가 될까? 승주 몇 도가 돼? 네, 승주 지금 100도. 100도 끄는 점이 된단 말이야. 100도씩. 그 다음에 고체와 액체의 경계점이 되는 요 점을 내려보면 승주 몇 도씨가 돼요? 0도. 0도씨가 돼요. 그래서 물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산중점의 압력이 1기압보다 작고요. 융의 곡선이 마이너스 1을 갖고 있고 그래서 산중점의 압력이
1기압보다 더 작다고 하는 것은 대기압 상태에서 우리는 온도 변화에 의해서 고체, 액체, 기체를 다 만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물입니다. 그리고 융의 곡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길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보자. 이게 이제 원리야, 원리. 만약에 압력을 높여줬다 치자. 압력을 높여줬어요. 압력을 1기압이 아니라 압력을 1.2기압으로 높여줬다 치자. 압력을 1.2기압으로 높였어. 그럼 쭉 따라가면 요점 만나게 되겠지? 쭉 따라가면 요점 만나게 돼. 그러면 1.2기압일 때 내려오면 이게 될 거고 내려오면 이렇게 돼요. 맞죠? 자, 물의 상표 그래프에서 압력을 높여줬어요. 압력을 높여줬더니 이게 농점이잖아, 그렇죠? 이게 농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끓는 점이 되는데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 농점이 높아졌니, 낮아졌니? 낮아졌어. 낮아졌지. 끓는 점은 높아졌어. 높아졌지. 자, 이걸 우리말로 한번 풀어보자. 끓는 점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끓기 어렵다는 얘기야, 끓기 쉽다는 얘기야. 끓기 어렵다. 끓기 어렵다. 끓기 어렵다. 아까 이거 얘기했었죠, 그렇죠? 끓기 어렵다. 그러면 녹는 점이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얼기 쉽다, 얼기 어렵다. 쉽다. 쉽다. 얼기 쉽다, 얼기 어렵다. 어렵다. 얼기 쉽다, 얼기 어렵다. 어렵다. 자, 농점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농점이 만약에 0도씨라 치자. 근데 이것이 농점이 마이너스 10도씨로 낮아졌어요. 그럼 내가 얼음을 얼리려면 원래는 0도씨만큼 낮추게 되면 얼었었는데 마이너스 10도씨까지 낮춰야지 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얼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얼기 어렵다는 뜻이고요. 얼기 어렵다는 뜻은 반대로 내가 얼음을 녹인다면 쉽게 녹을까, 쉽게 녹지 않을까? 얼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녹는 것처럼 녹다면 쉽게 녹는 거. 녹기 쉽다. 녹기 쉽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물은 상경그래프가 마이너스 G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나옵니다. 이런 특징이. 이건 아까 배웠으니까. 그럼 이렇게 녹는 점이 낮아진다 또는 어느 점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 뭔 뜻이냐면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얼기 어렵고 녹기 쉬워요. 그렇죠?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얼음이 있다 진짜. 얼음이 이렇게 있어요. 얼음이 이렇게 있는데 얼음에다가 압력을 가했어요. 압력을 가했습니다. 쭉 하면. 그럼 이게 얼음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을 가게 되면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물의 얼음점이 어떻게 돼? 낮아지지. 그렇죠? 여기 압력이 가해지 않은 이 얼음은 0도씨에서 얼은데 압력이 가해진 여기 눈은 마이너스 10도씨에서 얼은 거예요. 지금 만약에 온도가 마이너스 5도씨라고 가정하자. 다 얼음이야. 얼음인데 압력이 가해있어. 얘는 그냥 얼음이야. 얘는 압력이 가해지면 마이너스 10도씨로 얼음점이 낮아지는 거야.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5도씨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높겠지. 그렇죠? 그래서 녹게 되면 이 압력을 가해진 부분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폐기됩니다.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스케이트를 탈 때 스케이트 날을 보게 되면 누르는 힘은 매우 강해요. 몸무게로 누르게 되니까 힘은 강한데 힘을 받는 면적이 어때? 좁지. 그러니까 압력이 어떨까? 대단히 크죠? 그래서 얼음판 위를 스케이트 날로 압력을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이 스케이트 날에 압력을 가해진 부분이 어떻게 되니까 녹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폐기돼요. 그래서 얼음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스케이트 날이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썰매를 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녹게 되니까 물이 생기고 마찰이 줄어들어서 스케이트 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압력에 의해서도 녹을 수가 있어요. 얼음. 왜? 융의 곡선이 마이너스 G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나타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 자, 탐정소설 한번 써봅시다. 자, 명탐정 코난. 승주 이게 뭐야? 녹은 얼음. 얼음이야. 녹진 않았어. 얼음이야. 얼음인데 얘를 책상 사이에다가 이렇게 뒀어요.
책상이 있고요. 책상 사이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여기다가 얼음을 놓을 거야. 얼음을 놓고서 지금 현재 방의 온도는 마이너스 2도씨야. 얼었겠죠? 되게 추워. 추운 상태에서 실을 매달았어요. 실을 매달고 그다음 무거운 추를 매달았어요. 뒤에 이렇게 있겠죠? 추를 이렇게 매달았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왜 자.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뭐가요? 가운데 부분 가운데 잘려요. 그래서 얼음이 구동을 한다? 네. 아니요. 가운데 부분이 파여요. 이건 어떻게 될까? 명탐정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요. 명탐정이 될 수 없고요. 자, 이건 명탐정 코난이 한번 해보자. 고난은 남자인데요. 모르겠어요? 승주 어떻게 될까요? 나중 되면 이 실을 매단 추 있죠? 이 얼음을 통과합니다. 얼음은 그냥 있고요. 이것만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얼음을 통과합니다. 얼음 그대로고요? 엥? 예? 실제로 어떻게요? 이유는 여기서 설명했어요. 제가. 통과합니다. 통과한다고요? 네. 통과하는데 반갈줄이 안 나요? 응? 반갈줄. 뭐라고? 아 이거 반으로 안 쪼개져요? 네. 통과합니다. 마술 같죠? 마술 안 해요. 바로 올리기만 하는데 이거는 이해했죠? 그렇죠? 이건 이해했어요. 자 그럼 보자. 얼음 표면에서 한번 보자. 정면에서 여기 추가 여기 매달려 있으니까 저 줄이야. 줄을 이렇게 정면에서 봤다 치자 이렇게. 그러면 안쪽에 가해지겠지. 그러면 얼음이 녹겠지? 녹으면서 이 실이 어떻게 될까? 내려오겠지. 그렇죠? 내려오는데 이 실이 통과한 부분은 압력이 가해진다, 가해지지 않는다. 가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다시 얼겠죠. 얼고 얘는 또 압력이 가해지니까 얘는 또 내려오겠지? 이 실은 내려올 거고요. 내려올 거고 이 실이 지나온 부분은 어떻게 될까? 다시 얼겠죠.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이 실은 얼음을 통과하게 되겠죠. 이해되죠? 신기하죠? 오, 이게 바로 과학입니다. 자, 그럼 요번에는 아까 압력을 높인 걸 이제 해봤는데 이건 반대로 압력을 낮췄었다는 거죠. 압력을 낮추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아까 1.2기압이었죠? 요번에 0.5기압을 한번 낮춰보자. 그러면 쭉 따라가면 이렇게 되겠죠? 요 정도 됩니다. 쭉 따라가면서 0.5기압 요 정도 돼요. 그러면 압력을 낮추게 되면 녹는 점은 어떻게 될까? 능력을 낮추게 되면요.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올라가죠. 아까 올라갔잖아. 그 다음에 끓는 점은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지? 자, 그러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야? 끓기 쉽다는 뜻이겠죠. 아까 그 부분을 설명했어. 그렇죠? 네. 그러면 멜팅 포인트, 그러니까 농점이 높아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 능력이 높아지면 이는요. 녹기 어렵다. 어렵다. 그렇죠? 싫다. 그러니까 얼기 쉽다겠죠? 얼기 쉽다. 또는 녹기 어렵다. 녹기 어렵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융해곡선이 마이너스 1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거 실제로 생활에서 예를 찾는다면 우리가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눈은요, 잘 안 녹아요. 만년설. 만년설은 높은 산 꼭대기는 우리 평지에보다 압력이 어때? 매우 낮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잘 녹지 않습니다. 물론 높은 산 꼭대기가 날씨가 추운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곳도 있겠습니다만 높은 산 꼭대기에 영상 2도씨가 돼도 얼음은 안 녹지 않아요. 왜? 대기압이 낮기 때문에. 대기압이 낮게 되면 녹률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만년설은 잘 녹지 않습니다. 만약에 평지하고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기온이 똑같다 가정했을 때
평지에는 눈은 높지만 상부대에는 눈이 높지 않아요. 압력이 낮기 때문에. 이런 일이 거죠. 왜? 융의 곡선이 마이너스 기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 선생님 그러면 물이 이렇다면 물을 제외한 이건 이제 물에 대한 얘기인데 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생겼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패턴으로 생겼습니다. 여기가 온도고요. 여기가 압력이면 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까 내가 초반에 그랬듯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고체가 되고요. 여기가 액체가 되고 여기가 기체가 돼요. 아까 이제 물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보자. CO2에 대해서. 자, CO2에 대해서 한번 보면 자, CO2의 특징은 여기가 상평 그래프에서 3중점인데 적하니 여기 암호 뭐에 요 3중점의 압력이 5.11기압이야. 5.11기압.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압은 상평형 그래프 3중점의 압력보다 위에 있을까 밑에 있을까 성주? 밑에. 밑에. 위 밑에 이래도 되나?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그래서 우리가 대기압이 1기압 상태에서 온도를 변화시키게 되면 이산화탄소는 고체 N 기체, 기체 N 고체 이렇게 바뀌어요. 승화성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CO2 액체를 만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CO2 액체를 만나려면 기본적으로 압력이 몇 기압 이상 돼야 돼요? 5.11기압 이상이 돼야 돼 액체가. 5기압 못 만들어요? 네? 5기압은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이거 5.1기압 이상이 돼야 돼요. CO2 액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1기압 상태에서 드라이아이스를 집어 던지게 되면 드라이아이스가 뭘 될까? 이 드라이아이스가 공기에 노출되면 온도가 높아지면 뭘로 바뀌는 거야?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액체로 붙이잖아요. 왜 그러면 3주점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CO2의 융의 곡선은 융의 곡선은 플러스 기울기 플러스 기울기 갖고 있는데 이 플러스 기울기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봐봐 여기 물은 상평 그래프에서 융의 곡선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얼음이 있다 치자. 이 정도 왜 얼음이 있다 치자. 얼음인데 얼음에 압력을 높였어요. 그럼 얼음이 뭘 바뀔까? 액체로 바뀌어요. 그렇죠? 압력에 의해서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 근데 얘는 여기 드라이아이스가 있어. 드라이아이스에 아무리 압력을 높여줘도 얘는 농도가 높지 않는다. 높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것은 얼음판 위에서만 스케이트 탈 수 있어요. 드라이아이스 밑에 깔아놓고서 그걸 스케이트 탄다? 불가능해요. 탈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높지 않아요. 왜? 융의 곡선이 플러스 X가 있기 때문에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케이트는 어디에서 타야 된다? 얼음판 위에서 타야 된다. 얼음판 위에. 또 막 드라이아이스 밑에 깔아놓고 막 뭐 한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스케이트를 잘 타는 김연아 선수 할지라도 드라이아이스 밑에 깔아놓고 스케이트 타봐 그러면 난리가 난다. 자빠지고 난리가 나요. 탈 수가 없습니다. 물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독특한 특성 때문에 스케이트는 반드시 얼음판 위에 있다. 그 특성이 바로 뭐냐면 융의 곡선의 규례 무슨 교기 마이너스 기를 갖고 있대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 신기하죠? 오 이제 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 이거 짱 신기하잖아? 신기하죠? 스파리가 두 번째 시간에 좀 약간 좀 집중 안 하는데 죽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가야지.